이런 신성장 기술을 엄청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리고 책에 또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더라고요. 석유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친환경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패권의 중심을 석유에서 전기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석유의 시대는 갔으니까 미래 패권은 데이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게 다 전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시면 엄청나게 팬을 돌려서 냉각을 시켜야 돼요. 다 전기죠. 근데 그 엄청난 전기를 야 앞으로 그냥 친환경 전기를 써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발전의 60, 70%가 석탄 발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기술 기업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이 그걸 노린 거죠. 미국이 이 석유에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이 중국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제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급진으로 가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배터리는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리 신재생 발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그 저장을 못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배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속 충전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아마 책에 이런 부분이 조금 관련된 기업들도 소개되어 있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창업을 여기 관련해서 했어요.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을 이제 창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가 모자라냐? 그러면, 과도기에서는 원자력이라도 그냥 친환경으로 쳐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로는 이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바닷가에만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는, 냉매로 나트륨 같은 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 높으니까, 그리고 자체 냉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어디나 위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곳곳에 이제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모자란 전기를 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건데 특히 요즘에는 석탄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석탄 발전기를 더 드러내고 거기다 소형 원자로를 그러니까 이제 집어 넣어주면 그거는 기존의 어떤 그 그리드 있지 않습니까? 송전망, 그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와이오밍이라는 데가 석탄 발전의 메카였었어요. 근데 가장 지금 소형 원자로가 많이 보급되는 데가 이 와이오밍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이 이제 소형 원자로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대표적으로 되는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상장사인가요? 상장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핵융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태양 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듀테리움이라든가 이제 트리티움 같은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를 거기다 플라즈마를 쏘지 않습니까? 얘네 흥분해가지고 막 열 올라요. 그걸 뜯어내가지고 자기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온도가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1억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집어넣는 에너지가 더 많다. 그걸 뽑아 쓰자 하는 게 핵융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장이 자꾸 꺼져요. 가다 꺼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5분 정도는 유지가 돌아가야 이게 상업성이 있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MIT 교수들, MIT 출신 애들이 요 사이에 자기장 그 사이에 초전도체, 슈퍼컨덕터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73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도 오래 유지되는 그런 솔루션을 찾았어요. 네.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한 몇 조 원을 최근에 펀딩 받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나오면 아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그동안 신재생 발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전기가 막 남아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서 저장을 못하니까 그냥 버리죠. 네. 그러지 말고 그거를 그 전기로 수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발전시켜라.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 이러려면 수소를 저장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액화 저장 시설에 이런 페이턴트를 많이 갖고 있는 뭐 이제 GTT, 그러니까 뭐 게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게스라는 프랑스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신성장 기술을 엄청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공부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텐데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좀 책장에서 꺼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이 친환경 쪽이라는 그런 큰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거기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네. 그런 연관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친환경 쪽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 또 함께 볼 만한 앞서서 이제 신성장 분야 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좀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산업이라든지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빚이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죠. 그러니까 빚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어디에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면 이제 나중에 빚을 갚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주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지털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은 퀄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하드웨어. 이거는 세계 로보틱스 하드웨어 업체 10개 중에서 5개가 일본 업체예요. 그만큼 인구가 빨리 노령화됐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걔네가 먼저 발전한 거죠. 네. 그 중에서 넘버원이 야스카와 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야스카와 전기죠. 네네. 일본 주식 사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그동안 엄청나게 약세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빠르게 반등할 거예요. 일본 주식 사면 환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프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전쟁도 사이버 전쟁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커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정보를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간첩처럼 숨어 있는 거죠. 둘러봅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정말 가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쫙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수집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 업체도 그냥 바로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가면서 어떤 놈이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저놈이 고정 간첩이구나 딱 보고 있다가 걔가 나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쫓아가서 적의 근거지를 선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런 어떤 그 얼리 디텍션에 가장 앞서가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도 지금 계속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거를 면역세포가 다 와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면역력 떨어지면은 못 죽여요. 그럼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세대 이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네네. 면역을 증강시키자. 면역의 파워를 세게 만들자. 그러니까 면역의 파워를 기른 건 좋은데 면역 세포가 장님이에요. 암세포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암 발현 인자 중에 CD4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있으면 얘가 암세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발견할 수 없는 암세포가 보통 콜드 튜머라고 그래요. 콜드가 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콜드 튜머를 면역이 볼 수 있는 핫 튜머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련 업체들이 책에 써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관련 질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도 약간 좀 더뎌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제 항체라든가 뭐 화학약품 갖다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타겟이 잘못되면은 다른 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체 유래 물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걔네들이 분비하는 분비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전문 업체를 잘 보되
이 미생물의 장단점이 뭐냐면 인체에 독성은 없어요. 근데 약효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효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맞춤형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최적인 어떤 환경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코어 미생물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보고,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창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창업한 업체가 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 최대 미생물 연구소 중 하나가 독일의 막스루 문어거든요. 창업자가 거기 의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홀차펠 교수였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책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기술들이 많이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 기업은 일본에 많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사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ETF 통해서도 투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별 주식을 샀는데 이거 괜찮다, 경쟁력 있어요. 근데 이 신성장 분야는 언제 이 더미넌트한 기술이 탁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좋아도 그런 기술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면 바로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스,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올라오는 기술의 기업들의 비중을 좀 높여주고 떨어지는 걸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중에 면역 항암제가 괜찮다, 그 ETF를 산다면 그 띠에 대해서는 어떤 성장 스토리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아까 사실 살짝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깜빡해가지고 네네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든지 창의력 기반으로 계속해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약간 G2 분쟁 관련해서 약간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중국이 이제 새로운 그런 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를 제가 알기로 레이 달리오도 좀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중국의 그런 존재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는 원래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이라서요. 거의 중국에 중독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견해에는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편향됐다고요. 네. 근데 저는 패권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악력은 약간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미국의 패권이 약간 약화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패권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당분간은 굉장히 저는 중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세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지금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사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플레라는 게 공급망에서 왔지 수요에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올려서 이 경기를 다운시켜봤자 얼마나 인플레가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미국 쪽으로 다 이제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죠. 네. 그러면은 쟤네들 봐라. 역시 미국이 좀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럼 수입 물가 부담이 더 심화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기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혼쭐을 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드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우방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방 없이 어떻게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중국을 때리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는데, 뭐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는 이제 미국 쪽으로 온다, 중국산 안 쓴다 이런 건 나왔는데, 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조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마 한 내년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중국 하나만 괴로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러한 이 미국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다운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국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레이디 알류 같은 게 약간 좀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그 포함한 우방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쉽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제 올라오는 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계속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너는 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한다. 얘기 쉽게 하라. 근데 이제 뭐 답을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 봤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것은 남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알파 초과 수익을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이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알아도 그걸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는 그래서 남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드리는 거지, 그 답을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럴 공부할 만한 시간은 없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자산 배분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인덱스를 가지고 배분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성은 얻을 수 있어요. 만약 그 이상을 원한다면 그거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엑스트라를 얻겠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신성장 쪽으로 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속된 말로 저는 상장 주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남이 빨든 걸 또 빠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초기 단계 쪽으로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싸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폭락했어도 워낙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싼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엄청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농간, 이런 거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오가닉 그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학주의 40배 수익 클럽 아니겠습니까? 네. 5년간 40배 가능하다는 거죠. 시리즈 A만 들어갈 수 있으면.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기 투자하시고 다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요령들을 책에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저랑 의견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거기에다 긴축하면서 시장이 사실 뭐 한 달 전 다르고 그 한 달 전 다르고 또 지금 네. 다르고, 연준의 그런 뭐 입이라든지 나오는 그런 뭐 뉘앙스, 레토릭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막 좌지우지 되는데, 사실 긴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나 계속해서 이 혁신을 이루었던 성장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투자 대상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투자 마인드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데, 네. 내가 그걸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잡이라는 게 이 신성장 분야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그 창구가 막히겠지만 그렇게 고금리가 유지 안 될 거고, 결국은 그쪽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사실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고 유지하고 이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네.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확실히 그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개선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신성장 이쪽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기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뭐 네. 조금 약간 빨리 오르든지 아니면 네, 네. 좀 나중에 오르든지 그런 네, 거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주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